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정말 크림반도를 되찾기 직전일까요? 아니면 다리 몇 개가 끊긴 장면을 우리가 너무 앞서 읽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먼저 선을 하나 정확히 그어두겠습니다. 크림반도에는 아직 우크라이나군이 대규모로 상륙하지 않았고 러시아의 통제권이 무너졌다는 확인도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무시하기 어려운 변화도 벌어지고 있어요. 연료 공급이 흔들리고 전력 시설이 타격을 받고 화물차가 임시 부교와 우회로로 몰리고 있습니다. 반도는 그대로인데 반도를 유지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깃발이 어디에 꽂혔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병력이 몇 명이냐, 미사일이 몇 발이냐보다 더 먼저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연료가 들어오는가, 탄약이 이어지는가, 부품과 식량이 매일 같은 속도로 도착하는가. 전쟁은 화려한 장면으로 기억되지만 실제로 버티게 만드는 것은 대부분 화면에 잘 잡히지 않는 트럭과 철도와 창고입니다. 크림반도를 지도에서 보면 거의 섬처럼 보입니다. 북쪽에서 우크라이나 본토와 붙어 있기는 하지만 연결부가 좁고 주변에는 시바시라고 불리는 얕은 습지성 수역이 넓게 퍼져 있습니다. 아무 차량이나 아무 방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형이 아니에요. 아르미안스크와 페레코프, 초나르, 헤니체스크 방면의 몇몇 통로가 중요하고 동쪽으로는 케르치 해협과 다리, 항만과 해상 운송이 큰 역할을 합니다. 2014년 이후 12년 동안 크림반도는 단순한 상징 이상의 공간이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흑해 함대와 항공전력, 남부전선의 보급과 정비를 떠받치는 후방 거점이었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영토 문제와 안보 문제가 겹쳐있는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림에 대한 공격은 한 지역만 겨냥한 행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남부 전체를 운영하는 방식에 비용을 추가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어요. 특히 세바스토폴의 해군 시설, 반도 곳곳의 비행장, 연료와 탄약 저장 시설, 철도와 도로망은 서로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항만에 물자가 들어와도 철도가 멈추면 전선으로 보내기 어렵고 활주로가 남아 있어도 연료 공급이 불안하면 운용 횟수가 제한됩니다. 하나의 시설을 파괴하는 것보다 여러 기능 사이의 연결을 반복해서 끊는 것이 더 큰 부담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구조는 평소에는 관리하기 편합니다. 출입구가 적으니 통제하기 쉽고 방어선도 좁힐 수 있어요. 하지만 문이 적다는 것은 그 문이 닫히면 우회로도 적다는 뜻입니다. 내륙 도시는 한쪽 도로가 막히면 크게 돌아갈 수 있지만 반도는 지도 위 몇 가닥의 선이 곧 생명선이 됩니다. 크림반도의 아킬레스건은 전선이 아니라 바퀴 아래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지난 기간 우크라이나의 타격은 바로 이 몇 가닥의 선에 집중됐습니다. 초나르 일대의 교량과 시바시를 가로지르는 철도 시설, 헤니체스크 방면의 연결로 케르치 주변의 해상 수송과 연료 관련 시설이 계속 압박을 받았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동차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대량의 연료와 탄약, 중장비 부품을 매일 같은 속도로 통과시킬 수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교량 타격의 효과는 파괴 사진 한 장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판 일부가 손상돼도 가벼운 차량은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군은 야간 운행이나 차선 통제, 임시 보강을 통해 통행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구조 안전성 검사가 필요하거나 철도 속도를 크게 낮춰야 한다면 실제 수송 능력은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분석할 때는 파괴됐는가라는 단순한 질문보다 시간당 몇 대가 지나가는가, 어떤 무게까지 허용되는가, 복구 뒤에도 같은 속도를 유지하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종종 폭발 횟수가 아니라 처리량입니다. 영상은 불꽃을 보여주지만 결과는 운송표와 대기 시간에 남습니다. 특히 철도는 무거운 물자를 움직일 때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트럭 수십 대가 여러 차례 나눠야 할 일을 열차 한 편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철도가 멈추면 남은 물량은 도로로 몰리고 도로가 좁아지면 다시 부교와 임시 도로에 부담이 쌓입니다. 한 지점의 문제가 다른 지점의 부담으로 넘어가고 결국 전체 처리량이 떨어지는 구조예요. 다만 여기서 자극적인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크림반도로 들어가는 모든 길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남아있는 도로와 케르치 방면의 시설, 해상 수송, 부교와 임시 건널목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이겁니다. 길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무거운 물자를 처리하는 능력이 줄어들고 있다. 러시아도 당연히 대응했습니다. 초나루 주변에는 부교가 설치됐고 얕은 구간에는 흙과 자갈을 부어 임시 건널목을 만드는 움직임이 관측됐습니다. 다른 경로로 화물을 돌리고 민간 차량과 군수 화물의 흐름을 분리하려는 시도도 이어졌습니다. 겉으로 보면 답이 나온 것처럼 보이죠. 다리가 끊기면 부교를 놓고 길이 막히면 옆에 길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걸까요? 러시아는 우회하면 되고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불편만 늘린 셈일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한 번 건너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같은 일을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주에도 반복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부교는 고정 교량보다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차량 수가 적고 날씨와 수면 상태의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흙길은 빠르게 만들 수 있지만 무거운 차량이 계속 지나가면 바퀴 자국이 깊어지고 비가 오면 속도가 떨어집니다. 군수보급은 택배 한번 보내고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포탄은 매일 다시 들어와야 하고 차량이 움직인 만큼 연료도 채워야 합니다. 정비 부품과 식량, 물과 의약품도 계속 필요합니다. 병력은 걸어서 이동할 수 있지만 연료는 통에 담겨야 하고 통은 차량에 실려야 하며 차량은 결국 길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여기서 가장 골치 아픈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 다리와 철도로 분산되던 물류가 몇 개의 임시 통로에 몰리면 그 지점은 자연스럽게 병목이 됩니다. 속도는 느려지고 대기 차량은 늘어나며 어디를 감시해야 하는지도 더 분명해집니다. 보급이 한 곳에 몰린다는 것은 효율이 떨어지는 동시에 상대에게 관측하기 쉬운 표적을 제공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후방은 컴퓨터 폴더가 아닙니다. 다리 하나가 망가졌다고 옆에 복사해서 붙여놓을 수는 없어요. 다리를 설계하고 기초를 놓고 상판을 올리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반면 전선은 그 공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시 수단은 속도 면에서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처리량과 안정성을 잃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 차이가 실제 전투 방식까지 바꿉니다. 보급이 줄어든 부대는 사람이 그대로 있어도 같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호병은 필요한 만큼 쏘지 못하고 차량 이동은 줄어들며 고장난 장비는 수리 순서를 기다리게 됩니다. 계획을 짤 때도 연료와 탄약을 아껴야 하니 공격과 기동의 폭이 좁아져요. 병력이 사라진 것이 아닌데 전투 가능 범위가 줄어드는 겁니다. 군대는 숫자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병력 1만 명이 있어도 연료와 탄약이 끊기면 그 숫자는 지도의 표시에 가까워집니다. 반대로 길이 열려 있으면 적은 병력도 더 넓게 움직이고 더 오래 버틸 수 있어요. 그래서 군사물류에서는 다리 하나가 어떤 부대 하나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민간 영역에서 나타나는 신호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료 판매가 제한되고 주유소 앞에 대기 행렬이 생기며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일부 지역의 일상생활에 부담이 커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민간인의 불편이 곧바로 군사 붕괴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도로와 항만, 같은 전력망과 연료 저장 시설을 민간과 군이 함께 사용한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여기서 민간 수요와 군사 수요가 경쟁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료가 부족하면 군용 차량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발전기, 대중교통, 농업과 유통도 함께 압박을 받습니다. 반대로 민간 공급을 지나치게 줄이면 점령 행정과 지역 경제의 부담이 커집니다. 어느 쪽을 우선해도 다른 쪽에서 비용이 생기는 구조예요.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반드시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고도 압력을 키울 수 있는 이유입니다. 러시아가 교량 하나를 복구하면 다음에는 연료 저장 시설을 보호해야 하고 항만을 지키면 전력망과 철도를 지켜야 합니다. 방어 대상이 늘어날수록 방공 장비와 경계 병력은 분산되고 수리 인력과 자재도 여러 곳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통찰이 나옵니다. 반도는 마지막 차량이 멈출 때 고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오는 물자의 양이 그 안에 군사와 민간 체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양보다 적어지는 순간부터
고립 압력이 시작됩니다. 문을 완전히 닫을 필요는 없어요. 문이 너무 좁아져 방 안의 공기가 부족해지게 만들면 됩니다. 그렇다고 러시아가 손을 놓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회로를 만들고 해상 운송을 늘리고 케르치 방면의 시설을 방어하며 방공과 전자전 장비로 주요 거점을 보호하려 할 겁니다.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장기간 운영해온 경험이 있고 비상 상황에 맞춰 물류를 분산할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응에는 비용이 듭니다. 철도에서 트럭으로 옮기면 차량과 운전 인력이 더 필요합니다. 트럭에서 부교로 다시 넘기면 적재와 하역이 추가됩니다. 해상 수송으로 바꾸면 항만과 선박, 하역 장비와 경비가 필요해요. 물류 단계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시간과 사람, 연료와 보호 자원이 더 들어갑니다. 지도에서는 우회로가 몇 센티미터 길어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연료를 실은 트럭 입장에서는 그 몇 센티미터가 하루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좀 지독하게 현실적인 계산입니다. 전쟁은 지도의 화살표로 움직이지 않고 운전기사의 교대 시간과 차량의 고장률, 하역장의 처리 속도로 움직이니까요. 이 무렵 러시아 측 인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보도된 크림 웨이크업이라는 도상훈련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군사 전문가와 예비역, 퇴역 장교들이 우크라이나 측의 가상 상륙 시나리오를 놓고 방어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실제 작전 계획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가상 시나리오라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방어 훈련은 상대가 무엇을 할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문서가 아니라 방어하는 쪽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를 보여주는 진단서에 가깝습니다. 큰 상륙함이 정면으로 밀고 들어오는 모습보다 드론과 장거리 정밀 타격이 먼저 방어망을 흔들고 작은 고속정이 여러 방향에서 소규모 병력을 나르는 그림을 상정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런 시나리오는 막는 쪽의 고민을 드러냅니다. 큰 함정 한 척은 발견하기 쉽고 접근 가능한 항구도 제한됩니다. 반면 작은 배 여러 척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고 수심이 얕은 곳에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해안 전체를 감시해야 하니 방어 병력은 분산되고 후방 시설과 도로, 통신망까지 보호해야 할 범위가 넓어집니다. 가상 시나리오에서 소규모 부대가 강조되는 이유도 점령보다 교란에 있습니다. 작은 병력은 도시와 해안을 넓게 장악하기 어렵지만 레이더와 통신시설, 철도 분기점, 연료 저장고 같은 특정 목표를 짧은 시간 공격한 뒤 이탈하는 임무에는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방어하는 쪽은 실제 공격 규모보다 훨씬 넓은 지역을 경계해야 하죠. 그렇다고 이런 방식이 쉽다는 말은 아닙니다. 바다를 건너는 순간부터 드론과 항공 정찰, 해안 감시망과 포병의 위협을 받습니다. 상륙 지점이 얕다고 해서 안전한 곳도 아니고 작은 배가 빠르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통신이 끊기거나 날씨가 나빠지면 흩어진 소부대가 고립될 위험도 큽니다. 스웨덴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1290 고속정이 자주 언급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배는 얕은 수역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저반 시설이 부족한 해안에 소규모 병력을 내릴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크림 북부와 주변 수역의 얕은 해안 지형을 생각하면 군사 분석가들이 이 장비를 가상 시나리오에 넣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밟아야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CB-90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배를 이용해 크림반도 상륙을 결정했다는 주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공개적으로 확인된 작전 계획은 없습니다. 게다가 작은 배는 빠른 대신 중장비와 대량 보급품을 실을 수 없고 파도와 날씨의 영향도 크게 받습니다. 사람을 해안에 내려놓는 것과 그 사람들이 며칠 이상 버티도록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들어가는 것은 작전의 시작일 뿐이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탄약과 연료, 의약품과 통신 장비를 넣어야 합니다. 작은 배는 선택지를 늘려주지만 지속 가능한 교두보를 자동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러시아가 상륙 훈련을 했고 우크라이나에 고속정이 있으니 상륙이 임박했다는 식의 결론은 너무 빠릅니다. 배는 가능성을 보여줄 뿐 결정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방어 훈련도 불안을 보여줄 뿐 실제 공격 날짜를 알려주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크라이나가 노리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반드시 크림반도 전체를 단번에 점령하는 것만이 목표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항만과 비행장, 연료 저장 시설과 철도, 정비 거점이 안정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어 크림의 군사적 기능을 낮추는 것이 더 현실적인 중간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점령과 마비는 전혀 다른 계산입니다. 영토를 점령하면 그 순간부터 병력을 남겨 방어선을 세우고 행정을 유지하며 점령 부대에 다시 보급을 넣어야 합니다. 반면 기능을 마비시키는 작전은 시설이 예전처럼 돌아가지 못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목표를 낮추면 필요한 병력과 비용도 달라집니다. 성을 통째로 빼앗지 않아도 됩니다. 그 성이 의지하는 계단을 치워버리면 위에 있는 병력의 움직임은 제한됩니다. 크림반도가 러시아 남부 전선의 항만, 비행장, 창고와 정비기지 역할을 해왔다면 그 기능이 약해질수록 헤르손과 자포리자 방면에 전달되는 지원도 부담을 받게 됩니다. 크림의 기능이 줄어들면 압력은 반도 안에서만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헤르손과 자포리자 방면의 부대가 크림의 창고와 정비시설에 의존해 왔다면 부족한 물량을 다른 지역에서 돌려야 합니다. 그러면 원래 그 물자를 받던 부대의 목도 줄어듭니다. 한 전선의 부족분을 옆 전선이 메우면서 전체가 조금씩 얇아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자동으로 이어지는 도미노는 아닙니다. 지휘부가 공격 횟수를 줄이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지역의 물자를 빼서 핵심 전선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본토에서 새로운 철도와 도로, 수송 계획을 짤 수도 있어요. 압력은 선택지를 줄이지만 선택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분석이 예언으로 변합니다. 물론 이것이 곧바로 러시아 전선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급이 줄어드는 것과 부대가 후퇴하는 것 사이에는 시간과 재고, 대체 경로, 지휘 판단이라는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일정한 재고를 쌓아두었을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 물자를 돌리거나 공격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표현은 탈환 임박이 아니라 군사 기능 약화와 고립 압력의 확대입니다. 크림반도는 여전히 러시아가 통제하고 있지만 그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과 자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같은 땅을 지키더라도 이전보다 더 많은 트럭과 선박, 방공 자산과 복구 인력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앞으로 상황을 판단하려면 세 가지를 계속 봐야 합니다. 첫째는 케르치와 북부 육로의 실제 통행량입니다. 둘째는 연료와 전력 공급이 얼마나 빨리 정상화되는지입니다. 셋째는 러시아가 복구한 시설이 다시 공격받지 않고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지예요. 한 번의 복구 소식보다 복구 상태가 지속되는 기간이 더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러시아군의 행동 변화입니다. 포병 사격과 항공 작전이 줄어드는지, 차량 이동이 야간으로 몰리는지, 창고와 정비 시설이 더 작은 단위로 분산되는지를 보면 물류 압력이 실제 작전 방식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변화에는 기상과 작전 계획 같은 다른 원인도 있으니 하나의 신호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 쪽도 비용 없이 압박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거리 타격 수단과 정찰 자산은 한정돼 있고 러시아가 방공망과 전자전을 강화하면 같은 목표를 공격하는 데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공격이 반복될수록 러시아도 패턴을 학습하고 중요한 시설을 분산하거나 위장할 수 있어요. 결국 이것은 일방적인 압박이 아니라 서로가 상대의 적응 속도를 시험하는 경쟁입니다. 앞으로 가능한 경로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러시아가 우회로와 부교, 해상 수송을 안정화에 필요한 물량을 다시 확보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크림의 생활과 군수는 불편을 겪더라도 핵심 기능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공격과 복구가 반복되는 장기 소모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교량과 연료 시설을 타격하고 러시아가 수리와 우회를 반복하는 구조예요. 통행량은 줄지만 완전히 끊기지는 않고 양측이 비용을 계속 지불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공개된 정보만 놓고 보면 이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셋째는 압력이 일정한 임계점을 넘어서는 경우입니다. 도로와 철도, 부교, 해상, 수송, 연료 저장 시설과 전력망이 동시에 장기간 흔들리면 러시아는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 생활을 유지할 것인지, 크림 방어를 우선할 것인지, 남부 전선 지원을 계속할 것인지 자원을 나눠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깃발이 아니라 처리량입니다. 오늘 몇 대가 지나갔느냐보다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연료와 탄약이 안정적으로 이동했는지, 파괴된 시설이 얼마나 빨리 복구됐는지, 우회로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물량을 감당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크림반도를 되찾기 직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륙은 확인되지 않았고 러시아는 여전히 반도를 통제하며 여러 대체 수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림을 싸고 안정적인 후방기지로 유지하던 조건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길이 끊긴다고 땅이 저절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길이 계속 가늘어지면 그 땅을 지키는 시간과 비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길이 끊기면 땅이 흔들린다는 말은 바로 그 뜻입니다. 지금 크림반도에서 벌어지는 싸움은 어느 쪽 깃발이 내일 걸릴지를 결정하는 단순한 경주가 아닙니다. 연료와 전기, 부품과 탄약을 누가 더 오래 움직이게 할 수 있는지를 겨루는 싸움입니다. 전쟁의 무게중심이 무엇을 쏘느냐에서 무엇을 계속 나를 수 있느냐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압박이 실제 군사적 변화로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러시아가 다시 안정적인 우회로를 만들어낼 거라고 보십니까?